김문수의 일상은 오랜 시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운동을 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후 회사로 향하는 일과가 그의 삶이었죠.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임원들과 회의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수천억 대 부동산 재벌로서 그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마음속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프랑스 대사관 초청 만찬이 있습니다. 비서의 말에 김문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 취소해.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김문수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득 어릴 적 추억이 있는 동네가 그리워졌어요. 화려한 호텔 식당이나 미슐랭 셰프의 요리보다 소박한 분식집의 맛이 당겼습니다. 검은색 세단을 직접 운전해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어요. 20년 전 그가 사업을 시작할 무렵 자주 들렀던 동네였습니다. 주변은 많이 변했지만 골목길의 정취는 여전했죠. 홀로 천천히 걸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아내와 딸과 살았던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던 순간들까지. 작은 분식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잔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문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죠. 랜턴으로 은은하게 밝혀진 내부,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붙은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반겼어요.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익숙했습니다. 가게 안은 저녁 시간임에도 한산했죠.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바라보았어요. 김밥, 떡볶이, 돈가스, 모든 메뉴가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여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으러 왔군요. 김밥이랑 떡볶이, 그리고 돈가스 주세요. 김문수는 메뉴를 고르며 지나간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딸과 함께 이곳에서 떡볶이를 먹었던 그날, 아내와 처음 만났던 그 봄날, 모든 순간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잠시만요, 물은 따로 갖다 드릴게요.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에 김문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물을 따르자 손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여자의 손목에 걸린 시계를 본 순간 김문수의 심장이 멈춘 듯 했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나무로 정교하게 조각한 시계판, 부드럽게 휘어진 은은한 곡선, 자신과 아내의 이니셜을 새겨 넣었던 그 시계는 그가 젊은 시절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강릉 여행 중에 손수 만든 시계였어요. 단 하나뿐인 그 시계. 이런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문수는 천천히 얼굴을 올려다보았죠. 그녀의 눈매, 턱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딸 유진이 떠올랐습니다. 이마에 작은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모든 것이 유진을 닮아 있었어요. 혹시 그 시계, 말을 꺼내려다 김문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자신의 딸일 리가 없었죠. 세상에 비슷한 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우연히 닮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직감이 그를 흔들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 여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김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잠시 현기증이 났네요. 음식이 나왔고 김문수는 기계적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미각은 이미 마비된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여자의 손목시계를 향했죠. 그녀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할 때마다 시계는 은은하게 빛났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윤수진이라고 합니다. 윤수진. 그의 아내 성이 윤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어요. 김문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저 시계는 어떻게 그녀의 손목에 있는 걸까? 윤수진은 정말 자신의 딸 유진인 걸까? 만약 그렇다면 왜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걸까? 25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후 아내와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손님, 여기 계산서입니다. 김문수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넸어요. 그리고 명함 한 장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윤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죠. 회장 김문수라는 이름과 번호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손님. 가게를 나서는 김문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리는 혼란스럽고 가슴은 무거웠죠. 차에 앉아 시동을 걸기도 전에 지나간 세월이 스르륵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김문수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오는 그를 아내 윤지영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현실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는 술로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고 있었죠. 당신 또 술이에요? 유진이 학비도 내야 하는데. 지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그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분노를 표출했죠. 아내가 번 돈으로 술을 마시는 생활을 반복하던 시절, 그는 철없고 무책임한 아버지, 형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던 거지. 차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쟁이들은 매일 집으로 찾아왔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날 5살 된 딸 유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아까 무서운 아저씨들이 왔었어요. 그때 그는 딸을 안아주기는커녕 소리를 질렀어요. 시끄러워. 울지 마. 아이는 더 크게 울었고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작은 화병이 깨지며 유진의 팔에 상처를 냈죠. 아이의 울음소리, 아내의 절규, 그리고 자신의 망가진 모습, 모든 것이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김문수는 결심했어요. 내가 사라지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다.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새벽, 철길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인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그날, 철길 위에 서 있던 그를 한 남자가 붙잡았습니다. 이봐, 당신, 뭐 하는 짓이야? 강인한 손길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박인수라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작은 공업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날 김문수에게는 구원자였죠. 나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말도 안 돼. 나도 예전에 죽으려다 누가 손 한 번 잡아줘서 살아났어. 이제는 내가 손을 잡아줄 때인가 보군. 박인수의 말은 단호했어요. 그는 김문수를 자신의 공업사로 데려갔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김문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목공과 기계 조립을 배우며 점차 삶의 의미를 되찾아갔어요. 박인수는 사업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와 사람의 품격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죽는 대신 살아서 갚아라. 내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박인수의 마지막 조언은 김문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로부터 3년 후 김문수는 중고자재 사업으로 기반을 다졌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아내와 딸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돌아갔을 때 집은 비어 있었어. 미친 듯이 수소문했지만 그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김문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김문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수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시계, 그녀의 눈매, 그리고 이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딸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다시 분식집으로 향했죠.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문에 걸린 안내문을 보고 김문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박인수와의 첫 만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죽고 싶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다만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그날 박인수는 김문수를 자신의 작은 공업사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그곳에는 삶의 온기가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청소부터 시작했지만 곧 목공 기술을 배우게 되었죠.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안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모든 나무에는 제각각의 결이 있어. 그걸 따라가야 해. 인생도 마찬가지지. 박인수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삶의 지혜를 담고 있었어요. 밤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보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전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그들에게 보낼 준비를 했죠. 3년이 지난 후 김문수는 박인수의 도움으로 중고자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건축 자재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작은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빛을 발했고 사업은 점차 번창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정직함이야. 사람들이 널 믿게 해. 박인수의 말처럼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한 김문수는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5해가 지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작은 땅을 구입했어요.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상가를 지었죠. 이것이 그의 부동산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자신감을 얻은 김문수는 마침내 가족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웃들도 그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찰서, 주민센터, 심지어 학교까지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식도 얻지 못했죠. 그들은 그냥 사라졌어. 김문수는 오랜 시간 그들을 찾았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았어요. 부동산 재벌로 성장한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공허했죠. 그리고 이제 우연히 만난 윤수진을 통해 과거와 다시 연결되는 기적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문수입니다. 저 영잔의 분식 아르바이트생 윤수진입니다. 어제 명함을 주셔서 연락드렸어요.
김문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나 뵙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일이신지. 윤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문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좀 뵙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수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4시에 분식집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영업 준비 전이라 조용할 거예요.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김문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아직 11시. 만남까지 5시간이나 남았죠. 그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오후 3시 50분, 김문수는 분식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더니 윤수진이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비 중인 떡볶이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수지는 김문수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계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수지는 손목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시계, 김문수가 젊은 시절 직접 만든 그 시계였습니다. 뒷면을 보니 이니셜이 선명했죠. K, M, S와 L, J, Y. 이 시계. 김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아주 옛날에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윤지영이신가요?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당신. 태어날 때 이름이 유진이었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당신 누구시죠? 김문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침묵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분노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거짓말.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버지는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김문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김문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영이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아마도 그가 떠난 후 딸에게 상처를 덜 주기 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수진 씨, 아니 유진아. 사실은 그때 내가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이란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어요. 어머니가 새 삶을 시작하자며 지어주신 이름이죠. 김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책임함, 철길에서의 결심, 박인수와의 만남, 그리고 새 출발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수지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 출생지가 강원도 강릉이죠? 어머니의 고향이니까요. 강릉은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하셨던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가본 적은 없어요. 수진의 말에 김문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릉은 그와 지영이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었죠. 바다를 좋아했던 지영은 늘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홀로 딸을 키우며 고향의 위안을 찾았을 테고 그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었겠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후에 김문수의 질문에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힘들게 사셨어요. 저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죠. 청소, 식당 일, 공장 일까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김문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영은 언제나 강인한 여자였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제 걱정만 하셨죠. 김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죠. 왜 찾아오셨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수진의 음성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드러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며 느꼈을 상처,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아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의 혼란까지. 당신이 남긴 상처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는 이 시계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김문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바닥에 무릎을 대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내가 너를 찾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김문수의 진심 어린 사죄와 눈물에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감정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김문수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속했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도 많이 아팠을 거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김문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끝까지 그런 여자였어요. 자신을 버린 남편마저 이해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이해해. 시간이 필요하지. 무리하게 관계를 요구하지 않을게. 다만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고맙겠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저는 아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김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어요. 그 시계는 이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뿌리와 연결된 증거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진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문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모습,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희미하게 미소 지었던 그 순간까지.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너무 미워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법이야. 김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영은 끝까지 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아프게 했음에도 그녀는 김문수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두었죠.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김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네,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머니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있으니까요. 김문수는 천천히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되고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이야. 유진이. 아니, 수진이 내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지. 수진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자신과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처음 보는 사진이에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모두 버리셨거든요. 이해해. 그럴 만했으니까. 김문수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진 하나만큼은 늘 가지고 다녔어.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었으니까. 수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김문수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진에게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 속에서도 어머니의 따뜻한 말이 수진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김문수에게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김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렴. 나는 이미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사진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해서 오시는 걸 막지는 않겠어요. 마음을 열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문수는 종종 분식집에 들렀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손님으로 방문해 식사를 하고 짧은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수지는 아직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지만 조금씩 경계를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떡볶이가 특별히 맛있네. 김문수가 말했어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대로 만들었거든요.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게 특징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문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영이는 요리를 정말 잘했어. 특히 떡볶이는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였지.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요리 실력이 좋으셨다는 건 알았지만 떡볶이로 유명했던 건 몰랐어요. 그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가 만든 떡볶이 때문이었어. 김문수는 그들의 첫 만남을 이야기했어요. 대학 시절 학교 축제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던 지영을 우연히 만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수지는 처음 듣는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열흘 후 수진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그녀는 김문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분식집이 아닌 강릉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음식을 함께 먹자는 의미였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지는 조심스럽게 손목시계를 풀었어요. 그리고 김문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멈췄어요. 며칠 전부터요. 다시 고쳐주실 수 있나요? 김문수는 놀란 눈으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리 요청이 아니었어요. 수진이 그에게 보내는 화해의 신호였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김문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시계는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누구보다 잘 고칠 수 있어.
수진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멈춘 건 시계뿐만이 아니에요. 제 시간도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김문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 역시 오랜 세월 시간이 멈춘 듯한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김문수가 말했어요. 시계도 우리도.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었습니다. 3일 후 김문수는 수리한 시계를 가지고 분식집을 찾았어요. 단순히 고장난 부분만 고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롭게 손질했습니다. 나무 표면은 다시 매끄럽게 광이 났고 시계 바늘은 정확하게 움직였죠. 새 것처럼 보이네요. 수진이 놀라워했습니다. 김문수는 미소 지었어요.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거야. 시간이 흘러도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수진은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문수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김문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들은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그들의 삶도 새롭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시계는 단순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었어요. 김문수가 만든 단 하나뿐인 나무 시계는 지영의 사랑, 수진의 기다림, 그리고 김문수의 후회와 속죄를 모두 담아낸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시계는 다시 움직이고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갔어요.